여기 방학 때 한번 했죠? 기억이 안 나죠? 자, 우리 한번 싹 정리를 해볼 건데, 원자를 처음 얘기한 사람,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공과 같다고 얘기한 사람 누구게요? 지식이 안 남아있군요. 남는 게 없어. 어떻게?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돌이다. 공이다. 돌이래. 돌턴. 자, 이 아저씨가 처음으로 원자라는 개념을 근대에 와서 제시를 해요. 근데 이 다음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나 하죠, 여러분. 무슨 실험 하더라? 기억하시는 분? 음극선 실험이라는 거래요. 자, 이 음극선 실험의 정체는 뭐였냐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진공관에, 이거를 좀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그리자면 유리로 만들어진 관인데 진공이에요. 안에 공기를 싹 뺐어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고전압을 빵 걸어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거는 회로가 끊어진 거거든요. 그럼 전기가 안 흘러야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엄청 고전압을 빵 걸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빛이 한 줄기가 쭉 나와가지고 플러스 극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빛의 정체가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요 사이에 장애물을 하나 놔요. 십자가 모양의 장애물을 놨더니 요 뒤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겼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 빛이 무엇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림자는 왜 생기는 거예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뒤에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빛이 직진을 하다가 막혔어. 더 이상 갈 수 없네? 빛이 도달을 못하니까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빛이 직진을 안 해? 자, 가다가 막혔네? 돌아가야지? 이러면 그림자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무조건 직진을 하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얘 그림자가 생겼어. 얘는 뭔지 모르지만 직진성이 있구나 까지는 일단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 요 빛이 지나가는 경로에 바람개비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랬더니 바람개비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다가 바람개비 세우고 손전등 비추면 바람개비 돌아가요? 돌아가요? 이게 대답이 안 나와 지금? 내가 손전등 비추면 바람개비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요. 그치요? Who are you? 맞네? 자, 왜 바람개비가 안 뭐라는 거야? 빛을 비추면 바람개비가 안 돌아가는데 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빛, 얘를 이제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마이너스 극을 음극이라고 하잖아요. 음극에서 나오는 빛이니까 음극선이라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럼 이 음극선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쟤는 왜 바람개비가 돌아갔을까요? 뭐가 있어서? 질량. 여러분, 뭔가를 운동시키려면 내가 진행을 하다가 빵 충돌을 하여 쟤를 운동시키려면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해요? 운동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운동량을 가지는 물체가 진행을 하다가 충돌을 해서 내 운동량을 쟤한테 전달하면 쟤는 그걸 충격량으로 받아서 없었던 운동량이 생기죠. 운동량이 생기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운동량 공식이 어떻게 돼요? 왜들 이래요? 아마추어처럼 우리 고2를 다 나오신 분들이 물리하시는 분도 있고. 운동량 공식 P는 mv 아니야. 어떤 물체가 운동량을 가지려면 질량과 속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적인 빛은 운동량이 없어요. 왜? 빛은 뭐가 없거든요? 질량이 없어요. 근데 이 음극선은 바람개비를 돌렸단 말이에요. 음극선은 운동량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저건 뭔가 질량을 갖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빛이랑 다른 거네. 바람개비가 회전을 했어? 질량을 가진 입자의 흐름이었구나. 뭔가 질량을 가진 알갱이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쪽에,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자석을 갖다 댔지만 사실 더 많은 그림에서는 전기장을 걸어줘요. 전기장을 걸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에다가 풀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극선을 쫙 쏘면요, 음극선이 휘어. 어느 쪽으로? 플러스를 향해서 이렇게 휘거든요. 그럼 음극선이 플러스를 향해서 휘었다는 것은 이 음극선이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 입자의 흐름이라는 소리잖아요. 이 음극선의 정체가 뭐였어? 전자였죠. 전자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을 걸면 플러스 극으로 뛰는 게 눈에 확 보이니까 얘는 음전하를 띠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지만 이렇게 간혹 자기장을 걸어줄 때가 있어요.
자석을 가까이 해도 휘긴 휘어요. 왜? 왜 자석을 가까이 하면 휘죠? 여러분, 이 음극선의 정체가 뭐예요? 전자의 흐름.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잖아요. 전자의 흐름이 전류 아니야. 근데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무슨 관계가 있어? 반대죠. 그럼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자기장을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을 걸어주면 자기장은 N에서 S로 가는 거잖아요. 전류가 자기장 내에서 힘을 받는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오른손 법칙 기억해요? 전류, 자기장, 힘 혹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화학에서는 얘가 그래서 힘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휘어지냐까지는 자기장까지는 안 물어봐요. 이거는 물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전기장을 걸어주는 경우는 당연히 플러스로 휘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구나까지 확인이 되지만 자기장을 걸어주는 경우는 그냥 휘어졌다까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장을 걸었더니 휘어졌다? 이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음극선이 전하를 띈 입자의 흐름이구나까지만 확인이 되는 거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까지는 화학에서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플러스로 휘었어. 얘가 음전하를 띄는구나.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는 휘었어. 어쨌든 음극선은 전하를 띄고 있구나 까지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석을 가까이 했습니다. 즉 자기장을 걸어주었더니 음극선이 휘었어. 얘는 뭔가 전하를 띈 입자의 흐름이구나. 화학에선 여기까지만 확인해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어쨌든 얘는 전자의 흐름이었어. 그러면 이 실험으로 전자가 발견된 거거든요.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를 발견하였다. 그럼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해요? 자, 얘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알갱이 안에 마이너스를 띈 전자가 이렇게 콕콕콕 박혀있는, 우리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합니다. 푸딩, 그죠? 안에 건포도 박혀있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푸딩 모형이라 그래요. 톰슨은 이런 모형을 생각해요.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누가? 러더퍼드가 실험을 하나 더 합니다. 무슨 실험? 무슨 실험인지 잠깐 생각하고 계세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하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 실험은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요거죠.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울타리를 세워요. 이 울타리 안쪽에는 형광 물질을 발라놨어요. 뭐가 와서 부딪히면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다 뭘 세웠냐면 금박. 여러분, 금속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금속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뭔 소리야? 아니, 고1은 폼으로 하고 지나왔어요? 금속은 힘을 주면 얇게 펴진다. 금속의 무슨 성질? 전성. 이 왼수들아, 3단원에 또 나온다고. 여러분, 금속은 힘을 주면 은박지처럼 얇게 펴져요. 근데 금은 금속들 중에서도 전성이 가장 좋은 금속 중에 하나예요. 엄청 얇게 필 수 있어요. 힘을 주면요 거의 기름종이처럼 투명하게 펴진다고요. 그래서 밀어가지고 엄청 얇게 펴갖고 여기다 세워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쌌다고요. 자, 아무리 얇아도 어쨌든 금이 있잖아요. 근데 알파 입자가 어떻게 했어? 마치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완자야 이 왼수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통과하여 지나가서 이 뒤에 막 가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게요? 나 저 자리 가야 돼. 내가 하나를 더 보세거든. 꼭 안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어. 저도. 잠깐 기다려. 자, 그래서 왜 그대로 통과했을까? 왜 금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지나갔어? 이게 무슨 뜻이야? 저 금에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구멍이 겁나 많다. 즉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극히 일부의 알파 입자는 엄청 크게 튕겨 나왔죠. 자, 왜 튕겨져 나왔을까? 뭐랑 부딪혔으니까 튕겼겠지. 근데 뭐랑 부딪혔겠냐? 자, 지금까지 발견된 입자는 무엇밖에 없는 상황? 전자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이 알파 입자가 전자랑 부딪힌 걸까? 그건 아니야. 왜? 여러분, 알파 입자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알파 입자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게 뭐죠? 헬륨인데 전자 두 개를 떼어냈어? 그럼 지금 쟤는 뭐만 남아있는 상황이야? 원자 핵만 남아있는 상황. 알파 입자의 정체는 헬륨 원자 핵이에요. 근데 헬륨은 원래 비활성 기체라서 이온이 잘 안 되잖아요. 그치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주면 전자를 뜯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입자 헬륨 원자 핵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사는 일종의 방사선이에요. 근데 어쨌든 얘가 헬륨 원자 핵이니까 무슨 전하를 띠고 있겠어? 플러스를 띠고 있겠죠. 여러분, 러더퍼드는 이 실험을 하던 당시에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 핵이라는 걸 몰랐어. 왜냐면 아직 원자 핵이 발견되지 않았던 시절이잖아. 그치만 뭐까지는 알고 있었냐면 이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띄었다까지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풀말을 걸어놓고 알파 입자를 쏘면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휘어. 그럼 알파 입자가 뭔진 몰라도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구나까지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플러스를 띄는 애를 금박에다 쐈더니 튕겨져 나왔어. 전자랑 부딪혔을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걸 이미 톰슨이 밝혀냈는데 만약에 전자랑 충돌한 거라면 튕겨 나오면 안 되지. 왜? 그치, 얘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부딪혔으면 가서 철썩 달라붙어야지. 왜 튕겨나와? 인력에 의해서 붙어야지. 그럼 얘는 전자랑 부딪힌 건 아니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크게 튕겨나왔는데 금은 멀쩡한 것으로 보아 뭔가 굉장히 무거운 놈이랑 충돌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럼 이 금 안에는 얘를 튕겨낼 플러스를 띄면서 대빵 무거운 뭔가가 있구나. 뭐랑 부딪힌 거야? 원자 핵이랑 부딪힌 거죠. 원자 핵의 정체를 알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금을 통과했어요. 아, 원자는 비어있구나. 근데 극히 일부는 크게 휘거나 튕겨져 나왔습니다. 아, 뭔가 플러스를 띄면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즉 대빵 무거운 뭐가 있구나. 원자 핵을 발견했던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면서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해요? 원자 모형이 어떻게 변해요? 자, 러더퍼드가 핵을 발견하면서 가운데에 무거운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뱅글뱅글 도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봐라. 러더퍼드는 핵을 발견했어.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어. 자, 왜 돌아야 되는데? 왜 돈다고 생각한 거야? 아, 돌아야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원자 핵은 플러스야. 전자는 마이너스야. 근데 핵은 대빵 무거워. 전자는 가벼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전자가 원자 핵 쪽으로 끌려가가지고 철썩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게 전자가 원자 핵에 달라붙는다는 거는 원자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서 달라붙지 않으려면 도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왜 얘가 돌아야 하는가? 원자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위에 전자가 회전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전자가 돌지 않으면 원자 핵에 가서 철썩 부딪힐 텐데 그럼 원자가 붕괴되는 거 아니야? 아, 돌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게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 모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 모형이 나오기 전에 어떤 입자가 발견됩니까? 지금 원자 핵까지 발견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양성자 발견 실험은요, 톰슨의 음극선 실험보다 먼저 했었어요. 먼저 했는데 이 실험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68페이지에 보면 여기 양극선 실험이라 그래서 아까 전에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쵸? 근데 음극선 실험이랑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아까 전에 음극선 실험은 요 안에를 다 그냥 진공으로 공기를 뺐잖아요. 근데 얘는 요 안에다가 수소 기체를 살짝 넣었어요. 요것만 하나가 다르거든요. 그럼 수소 기체를 집어넣고 고전압을 빵 걸어주면 음극선 실험에서처럼 전자가 튀어나와서 음극선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쭉 가요.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수소 기체들이 이 음극선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튕겨져 나가요.
그러면 수소가 전자를 잃으면 뭐가 돼요? 수소 이온. 근데 수소 이온의 정체가 뭐예요? 양성자잖아요. 수소 원자 핵 안에 양성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요 수소 원자 핵, 즉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는 플러스에서는 청력을 받아 멀어지고 마이너스 극으로는 인력을 받아 가까워지면서 음극선이랑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도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빛의 정체가 뭘까? 쟤는 플러스 극에서 나오니까 이름을 양극선이라고 붙였고 수소 원자 핵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저게 양성자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실험을 처음 했던 사람이 이제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양극선 실험을 하긴 했는데 저 양극선이 양성자라는 것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 상태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까지 온 거예요. 근데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을 해보고 나니까 안에 원자 핵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띠거든요. 이 양극선 실험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양극선이 수소 원자 핵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다 처음으로 양성자라는 이름을 러더퍼드가 붙여요. 그러면 양극선 실험은 옛날에 이 사람이 해서 양성자를 발견은 했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 나중에 러더퍼드가 이거 양성자라고 이름 붙이자 이렇게 된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중성자가 발견되는데 중성자는 발견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 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하고도 한 20-30년이 지나야 중성자가 발견돼요.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띠잖아요. 전하를 안 띠는 애는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베릴륨 원자 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으로 튀어나온 중성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러더퍼드는 중성자의 존재도 예상은 했다는 거예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이 사람은. 왜냐면 자 봐라. 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 하나라는 것까지 이 사람이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원자 번호 2번은 헬륨이니까 헬륨은 양성자가 2개지. 근데 헬륨에는 양성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중성자도 있잖아. 그럼 봐라.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을 비교했을 때 전하량이 헬륨이 수소의 몇 배야? 내가 뭐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전하량이 헬륨이 수소의 2배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질량을 재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어갖고 휘어지는 정도를 이용해서 얼마나 휘어지냐 그 각도를 측정하면 질량을 잴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의 질량을 측정해보니까 질량은 헬륨이 수소의 4배인 거야. 아니 전하량은 2배인데 왜 질량은 4배지? 안에 전하를 띠지 않는 어떤 알갱이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성자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은 했고요. 나중에 진짜로 발견이 돼요. 이 체드윅은 러더퍼드 제자예요. 러더퍼드가 다 알려줬어요. 야, 이런 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실험하면 나올 것 같아. 이래갖고 체드윅이 그거를 배워서 실제로 실험을 해갖고 중성자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타요. 러더퍼드는 물론 그 전에 노벨상을 탔을걸요? 뭐 여튼간 이 사람은 중요한 게 어디 갔어?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가 존재함을 예측까지는 러더퍼드가 했다는 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발견이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발견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러더퍼드의 이 모형 다음에 그 다음 원자 모형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이거는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보어라는 사람이 그 다음 모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 모형은 뭐게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 주변을 도는 건 맞는데 아무 데서나 도는 거 아니야. 전자는 정해져 있는 궤도에서만 도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전자 껍질. 처음으로 전자 껍질을 얘기한 사람이 보어예요. 러더퍼드는 그냥 전자가 돌긴 도는데 아무 데서나 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고 보어는 아니야. 정해진 데서만 돌아. 그러면 보어는 왜 정해진 데서만 돈다고 생각했을까? 뭐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죠. 뭘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다 배우셨잖아요. 뭘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이 인간들아, 수소의 선 스펙트럼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러더퍼드의 모형이 맞다면 이 사람은 전자가 아무 데서나 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자가 원자 핵에 가까운 쪽으로 끌려가면서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방출한 빛이 우리가 아는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럼 얘가 아무 데서나 다 존재할 수 있다면 전자가 점점 원자핵 쪽으로 끌려가면서 이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다 방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와야 돼? 연속으로 나와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할 수 있으면.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스펙트럼은 연속으로 안 나오거든요. 뚝뚝뚝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어는 이렇게 생각했어. 야, 높은 데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럼 얘가 이만큼 내려가면 에너지를 이만큼 방출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만큼 방출할 수 있어. 근데 야, 아닌데 나는 여기까지만 가고 싶은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정해진 데만 갈 수 있으니까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도 딱딱딱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오는 거야. 연속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끼워 만든 모형이 껍질 모형이에요.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것이고, 보어의 다음 모형, 그게 이제 현대 모형이죠. 현대 모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원자핵 주변에 뭐라고? 아니 뭐 다시 공으로 돌아가면 어떡해. 아 뭐 핵이야? 뭐야. 현대 모형이 뭔 공이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긴 도는데 전자가 존나 빨라. 안 보여. 그럼 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개 빠르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냐?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무슨 모형이라 그래요. 그래, 전자 구름이라고 하지.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의 구름이 뿌옇게 껴있는 것처럼 보이고 전자를 정확히 볼 수는 없어. 왜? 너무 빠르니까. 이게 현대 모형이에요. 전자 구름 모형이라 그래요. 주의할 점은 여러분, 구름 모형에 껍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그 전 모형 특징은 가지고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모형으로는 그 이전에 있던 선 스펙트럼, 알파 입자 산란, 음극선 실험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러더퍼드의 모형으로는 알파 입자 산란, 음극선 실험까지는 다 설명이 되는 거고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씩 발전할수록 그 전 실험은 다 설명이 되면서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현대의 구름 모형도 껍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으로 이렇게 껍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 변천 과정 뒤죽박죽 섞어놓으면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 뭐냐 다 고를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할 때요, 러더퍼드는 톰슨의 모형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톰슨의 모형이 맞으니까 내가 알파 입자를 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도 했어요. 만약에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알파 입자를 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야 될까? 톰슨 모형이 맞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뭐라고? 쭉!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알파 입자가 극히 일부는 튀어나왔잖아. 그 튀어나온 이유가 원자 핵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톰슨 모형에는 핵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톰슨 모형이 맞았다면 모든 알파 입자가 그대로 금박을 다 통과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러더퍼드는 그렇게 예상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1%가 튕겨 나온 거야. 저 모양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요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별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도 되죠? 자, 그리고 이제 70페이지로 가셔서 원자의 구조와 크기 이딴 거 안 해도 되죠? 원자는 개짜가 뭐 이제 빈 공간이 대부분이야. 그냥 이런 얘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는 핵 속의 양성자, 중성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그럼 전자는 원자핵 안에 있어, 없어? 없어요.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를 합쳐서 핵자라고도 부릅니다. 전자는 핵자가 아니에요. 원자핵 안에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상대적 질량은 1대1. 솔직히 말하면 완전 똑같진 않아요. 중성자가 진짜 티도 안 날 만큼 조금 더 무거운데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1대1이라 해요. 그럼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에 비해서 1837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숫자를 외우는 거겠어요? 아니죠.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표현돼요. 전자의 질량은 전체 원자 질량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질량은 작지만 전하량은,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 그래서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원자핵의 전하량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양성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어떤 여기에 원자 X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의 원자핵 전하량이 X다.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원자핵 전하량이 X일 때 원자 번호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원자핵 전하량은 양성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양성자 한 개 전하량이 얼마냐면 이만큼이거든요. 양성자 한 개 전하량이. 이런 양성자가 만약에 10개 있으면 얘는 핵전하량이 이거의 10배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핵전하량이 이거의 11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돼요. 자, 양성자 한 개 전하량에다가 곱하기 양성자 개수를 하면 이게 총 핵전하량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거꾸로 핵전하량을 주고 원자 번호를 물어보면 어떻게 하란 얘기야? 핵전하량을 양성자 한 개 전하량으로 나누면 양성자 개수, 즉 원자 번호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문제에 핵전하량 주고 원자 번호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요 핵전하량 X를 양성자 한 개 전하량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 양성자 개수, 즉 원자 번호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제발 좀.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왜 근데 문제에 자꾸 핵전하량 나오면 헤매는지 모르겠어. 핵전하량이 주어지면 양성자 한 개 전하량으로 나눠. 그럼 양성자 개수가 나와. 그럼 원자 번호를 알 수 있어. 이해했습니까? 요즘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를 주는지 알아요? 자, 여기 X이온이라는 애가 있어요. 몇 가 이온인지 몰라요. 근데 얘의 이온 전하량을 진짜 실제 값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얘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건 실제 값이 아니에요. 상대 값이지, 그죠? 근데 이 이온의 실제 전하량을 주는 거예요. 몇 점 몇 곱하기 10의 몇 제곱 쿨롬이다. 이렇게 준다? 그럼 얘 실제 전하량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이온의 실제 전하량을 주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양성자 한 개 전하량으로 나눠요. 왜요? 결국 이 이온의 전하량이 누구 때문에 나온 전하량이야? 양성자 때문에 나온 전하량이에요. 이게 지금 전자를 잃었어. 그래서 양이온이 됐어. 전자를 예를 들어 2개 잃으면 양성자 2개가 남으니까 요 2개의 양성자만큼에 해당하는 전하를 띠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온의 실제 전하량을 주면 이걸 양성자 한 개 전하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아, 양성자가 몇 개 남은 상황이구나. 남은 양성자 수. 혹은 이게 음이온이면 전자수 가 나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눴더니 2가 나왔어. 아, 이가양이온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온 상대 전하량을 구하게 준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자 핵이나 이온의 실제 전하량을 주는 경우 양성자 한 개 전하량으로 나누면 양성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기억해. 잊지 마. 자, 그리고 우리 요거 표시법 알죠?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가 원자 번호 붙는 자리, 양성자 개수 붙는 자리. 여기가 질량수 붙는 자리. 질량수 뭔지 알죠? 양성자 수에 중성자 수 더한 거예요. 그럼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 빼면 뭐가 나와요? 중성자 개수. 아니, 내가 오늘 어려운 질문을 하냐고요, 이 외수들아. 자, 여러분, 여기는 뭐 붙는 자리예요? 여기 오른쪽 위. 뭐예요? 뭐요? 이온 전하량 붙는 자리죠. 2 플러스 뭐 2 마이너스 이런 거. 이온 전하량 붙는 자리고, 여기는 뭐 붙는 자리예요? 그죠? 원자수. H2O, 뭐 Cl2 이런 거 붙는 자리잖아요. 원자수 붙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다고요. 자, X, A, B, C, D.
이 x를 표현하고자 할 때 생략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생략해도 되는 거. 뭐 생략해도 돼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 얘와 얘는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얘네들은 사실 생략이 가능한 애입니다. 근데 얘랑 얘는 있다면 생략하면 안 되는 애죠. NA하고 NA 플러스는 완전 다른 거고요. H하고 H2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얘네는 있으면 생략하면 안 되고 얘네는 생략을 해도 되는 애들입니다. 맞죠?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뭐 별거 아니죠 뭐.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양성자수는 같은데 이렇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들이 있죠?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동위원소. 그럼 양성자수가 같으면 뭐가 같아요? 난리 났다. 화학적 성질이 같아요. 근데 중성자수가 다르면 뭐가 달라져요?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리적 성질이 뭔데요? 질량 같은 거. 질량, 원자의 크기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성자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은 같고 중성자수가 달라지면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원자는 다 동위원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탄소의 원자량은 12야 라고 하지만 자연계에 12짜리 탄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동위원소가 꼭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무슨 원자량을 써요? 평균 원자량을 써요. 알죠? 자, 평균 원자량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바로 이 염소입니다. 염소가 너무 정석이니까 얘를 이용해 볼게요. 염소는 크게 두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어요. 35짜리, 37짜리. 여러분 사실은 요 왼쪽 위에 붙어있는 이 숫자는 질량수죠. 질량수. 원자 번호, 쟤는 질량수이지 원자량이 아니지만 우리 아마 2단원에서는 질량수를 거의 그냥 원자량으로 쓸 겁니다. 질량수가 원자량과 같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얘는 35짜리 원자량을 가진 염소, 37짜리 원자량을 가진 염소란 뜻이에요. 얘네가 자연계 존재 비율이 실제로 몇 대 몇이냐면 75%, 25%쯤 존재하거든요. 그럼 얘네들 평균을 낼 때 우리 평균 원자량 어떻게 계산해요? 자,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 곱하기 존재 비율, 원자량 곱하기 존재 비율 한 다음 존재비의 총합으로 나눠요. 즉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까지 고려한 걸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얘 평균 원자량 35.5 나오거든요. 실제로 염소의 원자량 우리는 35.5로 쓰고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75, 25 이렇게 퍼센트로 나오면 분모 100으로 나누시고 만약에 3대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 3,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 1 한 다음 얼마로 나누면 돼요? 존재비의 총합인 4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로 나오면 100으로 나누시고 퍼센트로 안 나오면 총합으로 그냥 나누시면 돼요. 여기까지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졸립니까? 덥지 않아요? 아까까지 안 더웠거든요. 희한하네. 이게 냉방이 맞겠죠? 난방이 아니겠지?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Cl2 분자는 몇 종류게요? 자, Cl2 원자는 동위원소 2종류예요. Cl 원자는? 그럼 Cl2 분자는 몇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3종류. 어떻게 나와요? 자, 이걸 쓸 때 이렇게 써요. 35짜리 염소 2개가 붙은 분자 Cl2. 그 다음 37짜리 염소 2개가 붙은 Cl2. 35하나, 37하나가 붙은 Cl2. 이렇게 3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량으로 따지면 이제 70짜리, 72짜리, 74짜리 3종류의 Cl2 분자가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참 대답을 잘하거든요. 근데 이걸 거꾸로 물어보면 자, 여기 X2라는 어떤 분자가 있는데요. X2 분자는 분자량이 3종류야. 그럼 X2는 동위원소 몇 종류를 가지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동위원소 3종류라고 대답을 해요. 선생님, 얘 반 잘라서 35짜리, 얘 반 잘라서 36, 얘 반 잘라서 37. 동위원소 3개 있는 거 아닌가요?
왜 3개라고 하면 안 됩니까? 왜 3개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35, 36, 37 정말 동위원소가 3종류라면 35, 36이 결합해서 71짜리 분자도 나와야 된다고요. 그 다음 36, 37이 결합해서 73짜리 분자도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자연계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위원소가 3종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동위원소는 이거 절반짜리인 35, 이거 절반짜리인 37 두 종류고 얘는 하나하나가 결합해서 생긴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동위원소가 2종류면 분자량은 몇 종류? 3종류가 나오고 분자량이 3종류면 거꾸로 동위원소가 2종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까먹지 마시라고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분자, X2 분자의 분자량입니다. 얘는 70, 72, 74짜리 이렇게 3종류의 분자가 존재하고요. 이쪽은 존재 B예요. 자연계의 존재 B가 이렇게 너무 그렸나? 요렇게. 그래서 얘가 9, 얘가 1, 이건 X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자, 그림을 이렇게 줘놓고 물어봐요. 1번 X의 동위원소는 몇 종류? 이렇게 물어보면 분자량이 3종류니까 동위원소는 2종류겠구나. 얼마짜리? 70의 절반인 35짜리 X와 74의 절반인 37짜리 X 2종류겠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가운데 요 놈은 하나하나 결합을 한 거겠구나. 자, 그 다음 2번째. 이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 원자량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존재비를 알아야 돼요. 자, 각 원소의 존재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각 원소의 존재비는. 여러분, 이 70짜리 분자는 어떻게 나온 분자예요? 37짜리 X, 35짜리. 35짜리 X 2개가 결합해야만 7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계의 요 35짜리 X의 존재비를 곱해서 이 70짜리 분자의 존재비 9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와 얘가 결합해야만 70짜리 분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의 존재비, 얘의 존재비를 곱해야 이 분자의 존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5짜리 X는 존재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3이라는 소리예요. 아, 3짜리 2개가 붙어서 존재비 9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해요? 그러면 얘는요. 얘는 37짜리 2개가 붙은 애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37짜리의 존재비를 곱해서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1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37짜리는 존재비가 하나당 1이구나. 그래서 곱해서 분자도 존재비가 1이 됐구나. 그럼 35와 37의 존재비는 3대 1이구나. 그러면 평균 원자량도 구할 수 있죠. 존재비를 곱해서. 됐습니까? 그럼 3번. 그 다음 뭘 묻겠어요? X는 얼마니? 를 묻는다고요. X는 얼마예요? X는 얼마예요? X는 얼마? 다 저렇게 대답해요. 35짜리 하나랑 37짜리 하나가 붙은 애예요. 선생님, 얘 3하고 1이잖아요. 곱해서 3 아니에요? 자, 서로 다른 동위원소가 결합하는 경우는 순서까지 고려하셔야 돼요. 3 곱하기 1이 될 수도 있고 1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2개를 더해서 얘의 존재비는 6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애가 2개 붙을 때는 그냥 존재비를 곱하면 돼요. 근데 다른 동위원소가 붙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존재비를 곱한 다음 거기에 다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돼요. 왜?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계에 9대 6대 1의 비율로 존재한다. 까지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 다음은 이따구로 준단 말이에요. 얘는 Y2라는 분자의 분자량입니다. 자연계에 A, B, C 세 종류가 존재해요. 그리고 존재 B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준다고요. 존재비를. 자, 이 Y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Y의 평균 원자량은 대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 평균 원자량을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동위원소 뭐가 있나?
그리고 걔네들 존재비가 몇 대 몇인가. 이 두 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얘 동위원소 뭐뭐 있어요? 원자량 얼마짜리? 그렇죠. 얘 원자량 분자량 제일 작은 거 절반짜리 하나. 분자량 제일 큰 거 절반짜리 하나. B는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맞죠? 그럼 얘네들의 동위원소 종류는 알았어요. 존재비는 몇 대 몇? 이게 내가 2분의 1, 1이라고 썼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2대 1인 거 아닙니까? 존재비가? 그러면 얘 2분의 A짜리 두 개 붙어서 존재비가 1이 나오려면 2분의 A짜리 하나도 존재비가 1. 2분의 C짜리 붙어서 존재비가 1 나오려면 얘도 1. 그럼 B는 왜 2가 됐어요? 얘 하나 붙은 건데 거기에 곱하기 2가 들어간 거예요. 서로 다른 애들이 결합한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얘 둘이 1대 1의 존재비로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 다 더한 후 총 존재비의 합으로 나눠. 이러면 얘의 평균 원자량이 나온다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평균 원자량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이제 조금 조심하실 점은 뭐냐면 가끔 문제에 이렇게 같은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풀어볼 건데 예를 들어 여기 X라는 원자가 있고 Y라는 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X, Y가 동위원소가 존재하는데 X의 동위원소는 존재비 A짜리, B짜리 두 종류가 있고 Y의 동위원소는 존재비 X짜리, Y짜리. 이게 존재비예요. 존재비. 이렇게 각각 두 종류씩 존재해요. 그러면 X, Y 근데 존재비 A짜리, X짜리 결합한 X, Y는 자연계에 얼마나 존재할까요? 이게 똑같은 원소의 동위원소는 만약에 이것만 두 개 결합한 Y2면 X를 두 번 곱한 것만큼의 존재비로 존재하고 Y짜리를 두 개 결합한 Y2면 Y 두 번 곱한 거. 그 다음에 X 하나, Y 하나 결합한 Y2는 X, Y 존재비 곱한 다음 거기에 다시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순서가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아예 완전히 다른 원소잖아요. 그죠? X하고 Y 서로 다른 원소를 결합시키는 경우는 이 경우는 그냥 얘의 존재비와 얘의 비의 곱만큼 존재해요. 여기는 곱하기 2 안 해요. 곱하기 2를 하는 경우는 동일한 원소인데 원자량이 다른 동위 원소일 경우 이 경우만 곱하기 2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예 다른 원소면 얘와 얘의 그냥 존재비의 곱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 안 돼요? 곱하기 2를 하는 경우는 언제만이다? 같은 종류의 원소인데 원자량이 다른 경우만 곱하기 2. 나머지는 그냥 존재비의 곱만큼 존재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나중에 한번 수특을 제가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옛날 수특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뒤쪽에 74페이지 아마 자료 4번이 대부분 안 풀려져 있으실 거예요. 우리 뭘 배우기 전에 이 단원을 먼저 하셨던 분들, 그죠? 자료 4번이 안 풀려져 있으실 텐데 이 페이지를 안 줬나 내가? 없어? 아이, 미안해. 자,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보셔도 되는데 제가 뭘 하고 싶냐면 우리 원자수 구할 때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해서 총 원자수를 구했었잖아요. 2단원에서는 몰수 계산할 때 뭐가 나오냐면 양성자수, 중성자수 구하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염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35 염소가 있고 37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해볼까요? 둘 다 CL2인데 보통 문제에는 이렇게밖에 안 적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얘는 원자번호 17번 양성자가 17개지를 적어놓고 시작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 놓고선 자, 얘가 2분의 1몰 있고 얘가 2분의 1몰 있을 때 총 양성자 수를 구하시오. 총 중성자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양성자 수를 구할 때는 사실 얘는 양성자 수는 똑같잖아요. 양성자 수는 그냥 하나로 퉁쳐서 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얘 한 분자당 양성자 수가 몇 개인지 봐라. 염소 하나당 양성자가 17개인데 이런 게 두 개 있어. CL2야. 그럼 한 분자당 양성자 수가 34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총 양성자 수는 한 분자당 양성자 수 곱하기 분자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 분자가 2분의 1몰, 요 분자가 2분의 1몰 합치면 1몰이니까 전체 양성자 수는 34 곱하기 1몰에서 34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양성자 수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중성자는 이렇게 퉁쳐서 구하면 안 되죠. 중성자는 두 분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얘는 중성자 수가 요거 빼기 요거를 해야 나오죠. 질량수 빼기 양성자 수. 중성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이게 원자 하나당 18개잖아요. 18개. 근데 18개짜리 원자 2개가 결합했으니 한 분자당 중성자 수는 총 36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분자당 중성자 수 36개에다가 이쪽은 어때요? 얘는요. 35짜리 염소는 중성자가 18개. 미안해요. 여기 35, 37이네요. 그럼 얘가 중성자가 한 원자당 18개에 얘는 중성자가 20개 아닙니까? 합쳐서 한 분자당 중성자가 38이네요. 그죠? 반면에 얘는 둘 다 중성자 18개짜리니까 합쳐서 36이에요. 그러면 총 중성자 수는 한 분자당 중성자가 38개인 애가 2분의 1몰, 한 분자당 중성자가 36개인 애가 2분의 1몰 더해서 총 중성자의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몰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 분자, 분자면 분자로 하시고 원자로만 나와 있으면 원자로 계산하셔서 한 분자당 양성자 수 곱하기 분자 수 하면 총 양성자 수, 한 분자당 중성자 수 곱하기 분자 수 하면 총 중성자 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 계산은?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혼합기체 계산하시면 되고 뒤에 제가 문제 복사를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려울 게 없는 게 여러분 그냥 한번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숙제로 풀어오실 거니까 얘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줘요. 봐요. 자연계의 X의 동위원소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존재비가 1대 3이고요. 원자량은 질량수와 같아요. 그러면 이런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해? 자,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 한 다음 다 더해서 존재비의 총합이 4로 나눠. 여기까지 하실 수 있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X2의 존재비 여러분 이 봐봐요. A자리 2개 붙은 애는 존재비가 어떻게 되냐? 요 원자 하나의 존재비를 2개 곱한 거와 같죠? 근데 A자리 원자 존재비가 얼마라? 3이라 그랬거든요. 이거 3 곱하기 3에서 9가 되는 거예요. 얘는 B자리 2개 붙었으니까 B 원자의 존재비를 2번 곱하면 돼요. 1 곱하기 1에서 1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안 물어봤지만 만약에 A자리 하나 B자리 하나 결합한 애의 존재비를 물었다면 3 곱하기 1 곱하기 2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할 수 있죠? 그 다음 자 X2 1몰에 존재하는 중성자 여러분 이게 지금 X라는 원자가 이렇게 자연계에 1대 3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X2라는 분자가 1몰 있으면 X 원자는 몇 몰이 있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뭐를 머릿속에서 삭제했어요? 2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X 원자 2몰 중에 요런 애랑 요런 애가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A자리랑 B자리가. 안 그래요? 몇 대 몇의 비율로? 1대 3의 비율로 섞여 있는 거라니까요. 문제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야 X 원자 2몰 있어 라고 하면 그 안에 얘네들이 자연계 비율만큼 섞여 있다는 소리가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즉 2몰 중에 1대 3으로 A자리 X랑 B자리 X가 섞여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2몰 중에 A자리 X는 몇 몰이 있다는 소리예요? 2몰 중에 1대 3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2몰에 4분의 1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2분의 1몰 있는 거고 B자리 X는 2몰 중에 4분의 3이 있는 거니까 2분의 3몰. 아 이렇게 합쳐서 2몰이구나. 그럼 얘가 원자 하나당 중성자가 몇 개냐고요. 얘 원자 번호가 N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얘 중성자가 원자 하나당 A-N개. 이런 게 2분의 1몰 있으니 중성자 수 곱하기 원자 수. 얘는 이 안에 중성자가 B-N개. 이런 게 2분의 3몰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총 중성자 수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별다른 말이 없다면 원자 몇 몰 있다 했을 때 이 안에 자연계 비율대로 들어있다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 수 있겠죠? 요 안 푼 문제들 제가 마저 숙제로 드릴 겁니다. 풀어보시고 페이지 80이고요. 보호용 아까 기억나죠? 처음으로 껍질 만든 사람. 자, 이 사람이 껍질을 만들었을 때 전자는 정해진 데서만 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선 스펙트럼 때문이었잖아요. 우리가 스펙트럼이 왜 나오는지는 지금은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껍질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주죠.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지금 저 중에 누가 제일 에너지가 높은 껍질이요? 3번 껍질, 그죠? 그럼 에너지가 높은 껍질에 있던 전자가 낮은 껍질로 갈 수 있죠? 대신 가려면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 방출하는 에너지를 사진으로 찰칵 찍은 게 우리가 아는 그 선 스펙트럼이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낮은 껍질에 있던 전자가 높은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가려고 하면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를 하는 거죠. 요 흡수하는 걸 사진으로 찍으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뭐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까지는 여기서 다룰 건 아니니까요. 아, 그러면 전자들은 정해진 에너지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도 딱딱 정해진 것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선으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보어란 말이에요. 보어는 사실 이 모형을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의 가설을 세워요. 자, 이게 바로 보어의 가설입니다. 1번, 전자는 아무 데서나 돌지 못해. 정해진 데서만 돌 수 있어. 자,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 전자는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가 없어. 딱 정해진 에너지만 가질 수 있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의 에너지는 뭐다?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전자는 에너지를 정해진 것만 딱딱딱 가질 수 있고 나머지 에너지는 못 가죠. 껍질과 껍질 사이에 못 들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야. 이거를 좀 유식한 단어로, 한 단어로 좀 말해봐요. 이렇게 뭔가가 딱딱딱 계단식으로 끊어지는 걸 우리가 세 글자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물리하시는 분들 안 배우나? 이렇게 뭔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 연속적이지 않은 거, 뭘 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려 알면 대답해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양자화. 정해진 값만 가질 수 있어. 쭉 연속이 아니라 끊어져. 계단식이야. 자, 전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라 생각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만 방출할 수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이제 추워. 나 어제까지 전기장판 켜고 잤거든요. 오늘은 에어컨을 켜고 있네. 자,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 봐봐요. 3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1번 껍질로 내려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3번 껍질의 전자가 2번까지만 내려갔어요. 그럼 에너지를 딱 요만큼밖에 방출을 안 하겠죠. 2번 전자가 1번으로 내려가면 또 딱 요만큼밖에 방출을 안 하겠죠. 자, 3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와 3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에너지 간격이 다른데. 그러면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결국 빛으로 보이는 건데 그게 스펙트럼인데, 그러면 이때 방출하는 빛이 다 다른 종류겠구나. 왜냐면 에너지가 다르게 나오니까. 그럼 요때 나오는 빛들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너지가 다른 빛들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가 다르죠, 결론적으로? 빛의 에너지가 달라. 그럼 우리 눈에는 무엇이 다르게 보여요? 맞아요. 근데 그 색깔을 결정하는 게 결국 뭐죠? 빛의 파장. 조금만 더. 파장 맞는데 파장은 빛이 가지는 에너지에 반비례하는 거고 빛이 가지는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 있죠. 파장의 역수. 뭐죠? 자,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빛이 파동인 건 알고 계시죠? 빛이 이런 식으로 가는 횡파잖아요. 횡파. 자, 가장 높은 데부터 그 다음 높은 데까지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얼레리? 뭐라고요? 일로 와. 이것들이 진짜, 야! 가장 높은 데부터 그 다음 높은 데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 죽이 아니에요. 고1 때 했잖아요. 이게 파장이야, 이 왼수들아. 이게 파장이야. 파장이라고 대답하면서 뭐가 파장인지 모르면 어떡하냐?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는,
자, 요렇게 시옷자 비슷한 기호가 있어요. 이게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읽을 때는 람다라고 읽거든요. 이게 파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빛은 이렇게 생겼고 자, 어떤 빛은 이렇게 생겼다면 두 빛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1번 빛, 2번 빛. 딱 봐도 1번이 파장이 길어요. 파장이 긴 대신 뭐가 다르냐면 자, 둘 중에 같은 시간 동안 진동은 더 누가 합니까? 누가 많이 합니까? 2번이 더 많이 진동하죠. 파장이 짧을수록 같은 시간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많아져요. 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는데 파장이 짧아야 진동수가 커지거든요. 즉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야. 그러면 1번과 2번 빛 중에 누가 에너지가 높은 빛이라 그래요? 2번을 에너지가 높은 빛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동수는 크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래요. 그러면 아하,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이게 진동수입니다. 소문자 F로 써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에너지를 낼수록 진동수가 큰 빛, 파장은 짧은 빛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알죠? 이 비례한다 표시를 되게 싫어해요. 저걸 꼭 등호로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저 비례 표시를 등호로 바꾸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비례한다를 등호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자, 이 식을 등호로 바꾸기 위해 앞에 상수가 붙었습니다. 이 상수는 H로 쓰고요. 이름은 플랑크 상수라고 불러요. 진짜 중요한 상수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파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파장에는 반비례하잖아요. H 파장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면 이게 람다분의 C가 나와요. 근데 이 C는 뭐냐? 빛의 속도, 광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빛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진공에서 늘 일정한 값을 가지는 상수 아닙니까? 그럼 H도 상수고 C도 상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진동수와 파장에 관련된 에너지 식인데 여러분 H값, C값을 주고 에너지를 구하라고는 안 해요. 대신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식을 막 변형시켜서 뭘 계산하는 문제를 주기 때문에 요 수식 자체는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빛의 에너지 공식이구나.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보어는 여기까지 가설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껍질에다가 번호 붙였잖아요. 원자핵에 가장 가까운 껍질을 이제 1번 껍질. 요거 껍질 번호를 우리 나중에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죠? 네 글자. 배웠잖아요. 배우는 보람이 없냐. 1번 껍질 우리 주양자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어요. 그냥 껍질 번호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주양자수 껍질 번호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껍질 번호가 커질수록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이제 높은 껍질인데 자 여러분 얘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보어는 여기에 별명도 붙여줬죠. 알파벳으로도 부르잖아요. 1번 껍질을 무슨 껍질이라 그래요? K 그렇죠. K, L, M 해갖고 K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껍질을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K 껍질 그러면 1번 껍질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나트륨이라고 칩시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란 말이죠. 그러면 1번 껍질이 K 껍질이니까 1껍질의 전자는 2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죠? 2번 껍질이 L 껍질이니까 여기에 8개가 들어가고 3번 껍질이 M 껍질 여기에 1개가 들어가요. 이게 나트륨의 기본 상태예요. 그죠? 1껍질에 2, 2껍질에 8, 3껍질에 1. 근데 똑같은 나트륨인데 이렇게 들어간 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간 애가 있어요. 얘는 뭐죠?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나트륨이 아니죠. 이렇게. 자, 얘는 뭐예요 지금? 저 나트륨과 이 나트륨은 뭐가 달라요? 2번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가 3번 껍질로 갔네요. 우리 이렇게 낮은 껍질의 전자가 높은 껍질로 갔을 때 이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 아이 말을 해 이 사람아. 불연속적이라고? 물론 불연속적이죠. 요렇게 가장
낮은 껍질부터 차곡차곡 꽉 차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 합니다. 이 무슨 상태예요? 안장한 거 맞는데 부를 때 바닥 상태라 그래요. 바닥 상태. 그럼 이렇게 하나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걸 무슨 상태라 그래요? 들떴어요. 들뜬 상태. 바닥에서 들뜬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물론 들뜬 상태는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요 전자는 금방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시 바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들뜬에서 바닥으로 가려면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알파벳을 이용한 전자 배치가 보어의 전자 배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어의 전자 배치를 옳은 것을 고르라 그러면 이렇게 알파벳을 이용해서 한 전자 배치를 고르시면 돼요. 우리 어차피 다음 시간에는 오비탈을 할 건데 오비탈 전자 배치는 뭐 이제 1s, 2s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어의 전자 배치를 고르시오 했는데 오비탈이 주어져 있어요. 오비탈 전자 배치를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얘를 골라요. 그럼 안 돼요. 보어 시절에는 오비탈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보어의 전자 배치를 고르라 할 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모형 기억나죠? 쭉 변천된 거 돌턴, 톰슨, 러더퍼드. 자, 이 보어의 모형을 보고 보어 모형은 전자가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한다. OX. 보어 모형은 전자가 정해진 궤도를 원운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보어 모형은 정해진 궤도에서 전자가 동그랗게 돈다고 생각한 게 맞아. 근데 보어의 다음 모형은 현대 모형이잖아. 구름이잖아. 구름. 그죠? 구름 모형에서는 전자가 원운동을 하지 않아요. 원운동은 보어까지만입니다. 보어의 모형에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한 게 맞습니다. 러더퍼드도 원운동한다 생각한 게 맞고요. 근데 현대 구름 모형에서는 원운동이라 표현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어떤 모형이냐에 따라 표현법이 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어 입장에서는 높은 껍질에 있던 전자가 낮은 데로 갈 때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겠군. 그러면 만약에 내가 3껍질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 1껍질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면 3에서 1로 떨어질 때 얼마나 방출할지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3껍질 에너지에서 1껍질 에너지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껍질 에너지, 1껍질 에너지 계산될까요? 되죠. 과학자들이 이미 계산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요 N자리에 주양자수, 즉 껍질 번호가 들어가면 돼요. 1껍질의 전자는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냐? 여기 1312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 어차피 상수예요. 그냥 여러분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N번째 껍질의 전자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만큼의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물리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물리에서도 얘를 똑같이 외워요. 근데 물리에서는 이 숫자가 1312로 안 나오거든요. 다른 숫자로 나와요. 뭐 8.13 어쩌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왜 숫자가 다르냐?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숫자는 상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식이 중요한데 얘를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게 1번 껍질이에요. 이게 2번 껍질, 요게 3번 껍질, 요게 4번 껍질. 자, 이렇게 올라가요. 쭉 가서 껍질은 몇 번째까지 있게요? 맞아요. 무한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껍질의 전자는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는지 계산해 봅시다. 요 식에 넣는 거예요. 1번 껍질이니까 요 자리에 1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1번 껍질의 전자는 에너지를 마이너스 K만큼 가지는 거예요. 맞죠? 2번 껍질의 전자는 마이너스 4분의 K를 가지는 것이고 3번 껍질의 전자는 마이너스 9분의 K, 4번 전자는 마이너스 16분의 K. 쭉 가서 무한대 껍질의 전자는 에너지를 얼마 가지는 거예요? 0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분모에 무한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전자가 이 껍질에 있다가 1껍질로 떨어지고 싶어요. 그럼 이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 껍질 에너지에서 1껍질 에너지를 빼시면 되죠. 그럼 이 껍질에서 1껍질 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K에서 마이너스 K 빼보세요. 얼마 나오나? 4분의 3K 나오죠. 아, 그럼 2에서 1로 떨어질 때는 4분의 3K를 방출하겠구나.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만약에 3껍질에 있던 전자가 2껍질로 떨어지고 싶어. 그럼 3껍질 에너지에서 2껍질 에너지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분의 K에서 마이너스 4분의 K를 빼요. 그럼 얼마 나와요? 36분의 5K가 나와요. 아, 3에서 2로 떨어질 때 이만큼 방출하는구나. 물론 여러분, 어떤 전자가 1에서 2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에너지를 이때 흡수를 해야 되죠. 여러분 1에서 2로 올라갈 때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랑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1에서 2로 올라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도 이 껍질 거에서 1껍질 거, 흡수하는 에너지도 이 껍질 에너지에서 1껍질 에너지 빼서 구하시면 돼요. 단지 흡수냐 방출이냐의 차이일 뿐. 할 수 있겠죠? 그냥 요식 하나에다가 갖다 때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안 어렵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제가 껍질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껍질까지만 하겠습니다. 4껍질까지만 하죠. 자, 어떤 전자가 2에서 1로 떨어져요.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전자는 3에서 2로 떨어졌어요. 이걸 B라고 할게요. 자, 어떤 전자는 3에서 1로 떨어졌어요. 이걸 C라고 하겠습니다. 잘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제가 EA라 하고요.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EB라 하고요.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EC라 할게요. A 플러스 B는 C와 같다. 자, 이 식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저 관계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더했더니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아.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이거. 되는 관계예요. 요 에너지 합치면 이 에너지만큼이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더했을 때 C의 진동수와 같다. 자, 이 식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돼요? 안 돼요? 힌트는 요 옆에 써있는 식을 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식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봐요. 에너지는 E는 HF잖아요. 그럼 이 식을 내가 변형시켜보면요. A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HFA와 같아요. 그쵸? A의 빛의 진동수를 이용해서.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HFB와 같고요.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HFC와 같다고. 이게 성립하는 관계거든요. 그럼 여기서 HHH를 다 약분해버리면 소식이 나와요. 성립하는 관계예요.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와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를 더하면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나온다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건요. A에서의 빛의 파장과 B에서의 빛의 파장을 더하면 C에서의 빛의 파장이 나온다. 이거 성립해요? 안 해요? 얘는 안 한다는 거죠. 왜? 에너지는 진동수에는 비례하지만 파장에는 반비례잖아요. 이걸 파장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보면 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H 람다분의 람다 A분의 C, H 람다 B분의 C를 합쳤을 때 H 람다 C분의 C 이렇게 나와야 되는 식이거든요. 이게. 따라서 얘는 성립을 안 해요. 얘를 성립하는 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역수의 합은 돼요. 람다 A 역수, 람다 B의 역수를 더했을 때 람다 C의 역수. 이거는 돼요. 파장의 역수의 합은 성립을 합니다. 근데 파장의 합은 성립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적으실 분은 적으시고 넘어가도 됩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요 그려드렸던 우리 요거를 한번 해보죠. 자, 2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 이거 A라고 하고 3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B라 하면 A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4분의 3K, B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36분의 5K. 그러면 A와 B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B는 4분의 3 대 36대 5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A와 B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의 비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진동수의 비를 구하라고 해도 에너지의 비를 구해서 답으로 똑같이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에너지랑 진동수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B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A와 B의 진동수의 비를 물어도 4분의 3 대 36대 5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A에서 방출하는 빛과 B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의 비를 구하시오 이러면 일단 에너지의 비까지 구한 후 어떻게 해줘야 돼?
역수의 비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관계지만 파장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파장은 똑같이 구한 후 마지막에 역수를 해주는 걸 잊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요거를 몇 대 몇이냐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할 수 있겠죠? 요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들뜬 거 바닥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전자가 한 껍질에서 다른 껍질로 움직이는 걸 전이한다 그래요. 어려운 말로. 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네요. 이거 뭔지 알죠? 전자가 이 껍질에서 1껍질로 떨어져요. 3에서 1로 떨어져요. 4에서 1로 떨어져요. 자, 중요한 건 어디에서 떨어졌냐가 아니죠. 어디까지 떨어졌냐입니다. 1껍질까지 떨어지면 다 방출하는 빛이 종류가 같아요. 뭐 방출하죠? 1껍질까지 떨어지는 빛은 다 어떤 종류의 빛이에요? 자외선, 자외선. 그걸 우리가 무슨 계열의 빛이라고 이름 붙였어? 라이먼 계열.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 발견한. 라이먼 계열은 다 자외선에 해당하고요. 이 껍질까지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은 전부 가시광선. 우리가 이걸 발머 계열이라 하고. 3껍질까지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은 파시엔, 적외선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라이먼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빛은 어디서 어디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이에요? 라이먼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빛. 라이먼은 무조건 어디까지 가는 거야?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에너지가 제일 낮은 빛은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2에서 떨어지는 거죠? 2에서 1로 가는 게 라이먼 중에 에너지가 제일 낮은 빛이에요. 자, 발머 중에 에너지가 제일 높은 빛은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발머는 이 껍질까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오려면 가장 높은 데서 떨어져야 되죠. 어디가 제일 높은 껍질이에요? 무한. 그럼 무한에서 2로 떨어지는 게 발머 중에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죠. 라이먼 중에 에너지가 제일 낮은 거, 발머 중에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 둘 중에 누구의 에너지가 더 크게 해요? 둘 중에 누가 커요? 무조건 라이먼이 커요. 여러분, 라이먼은 자외선이라니까요. 발머는 가시광선이고요. 아무리 발머가 커봤자 라이먼보다 클 수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라이먼 중에 제일 작은 것도 발머 중에 제일 큰 에너지보다 더 커요. 오케이? 파시엔도 마찬가지예요. 발머 중에 제일 작은 에너지도 파시엔 중에 제일 큰 에너지보단 더 큽니다. 무조건 라이먼이 제일 큰 거예요. 에너지가. 그 다음이 발머, 그 다음이 파시엔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껍질 모형을 만든 보어 아저씨, 이 보어 씨는 왜 만들었다고요, 이걸? 뭘 설명하려고 만들었다고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 사람 수소만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 보어의 모형은 수소에는 100%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수소를 연구해갖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에 수소에 100% 맞는데 수소보다 원자 번호가 커져. 헬륨부터는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어 모형이 시험에 나온다면 무조건 수소의 스펙트럼만 문제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수소 것만 여기에 100% 맞으니까. 그러면 내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만약에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스펙트럼이 있지만 하나 따로 그릴게요. 자, 다음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A, B, C, D. 자, 다음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 중에 누가 가장 에너지를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진 스펙트럼인가?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자, 다음은 수소의 발머 계열 선 스펙트럼입니다. 보통 이렇게 힌트를 줘요. 그럼 발머 계열이라고 했으면 어쨌든 얘네 다 어디까지 떨어진 애들이라는 거야? 다 2까지 떨어진 애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에너지가 높은 애예요? A, B, C, D 중에. 누구요? A. 왜요? 뭘 보고 알아요? 파장이 제일 짧잖아요. 그러면 D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스펙트럼이라는 얘기죠. 파장이 제일 길잖아요. 근데 어차피 다 발머거든요. 다 2껍질까지 떨어진 애들이거든요. 그럼 이 D는 어디서 2까지 떨어졌단 얘기예요? 2껍질까지 떨어진 것 중에 에너지가 제일 낮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3에서 떨어졌어요. 그죠? 얘가 바로 3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한 스펙트럼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높은 C는 4에서 2로 떨어질 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은 5에서 2, 그 다음은 6에서 2.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6에서 2 이상은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는 발머가 가시광선이라고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실 7에서 2부터는요. 가시광선 영역을 넘어가요. 자외선이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잘 묻질 않아요. 배우는 영역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의 발머 계열선 스펙트럼은 딱 3에서 2, 4에서 1, 5에서 2, 6에서 2 이렇게밖에 거의 안 준단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발머 계열이라고 안 가르쳐줬어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뭘 보고? 파장이 400부터 700나노미터 사이에 있네요. 파장이 400에서 700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발머라고 안 가르쳐줘도 가시광선이겠구나. 발머를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가시광선이 400에서 700 사이에 파장을 가져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행여나 이걸 몰라봐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스펙트럼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모든 스펙트럼의 공통.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스펙트럼 사이의 간격은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머만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지만 이거는 라이먼 발머 파시엔을 한 스펙트럼에 다 때려넣은 건데 사실은 발머 계열 딱 요만큼만 제가 잘라내서 아까 그린 거예요. 400부터 700 사이에 들어가 있고 얘가 이 빨간 스펙트럼이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네. 그죠? 3에서 2. 발머 중에 에너지가 제일 낮은 애예요. 그 다음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여기까지가 딱 발머고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확 규칙이 깨지네? 규칙이 깨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역이 아예 바뀌어버렸구나. 이 뜻입니다. 그러면 같은 라이먼 중에서도 보세요. 일로 갈수록 간격이 줄어드는 건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영역이 좁아졌을 뿐 점점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작아지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파시엔도 보시면 점점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줄어드는 규칙은 똑같아요. 여기서 규칙이 깨진 이유는 계열이 하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보통은 요 발머 계열만 잘라서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 발머만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자외선, 적외선이잖아. 안 보여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스펙트럼은 발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발머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발머 계열이다라고 말을 안 해줘도 표로 줘놓고 자 여기서 나온 스펙트럼은 색깔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초록, 빨강. 일단 색깔이 있다는 건 내 눈에 보였다는 소리예요. 일단 색깔이 있다는 건 걔네가 발머라는 걸 그냥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색깔이 표시되어 있으면 발머구나. 이 껍질까지 떨어진 애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 스펙트럼을 주고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애들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다 왔어요. 이제 라스트. 만약에 이렇게 주면 자, 다음은 주양자수, 껍질 번호죠. 주양자수 X 이하에서 떨어진 모든 스펙트럼을 다 표시한 것입니다. 에너지에 따라서. 이렇게 줘요. 스펙트럼의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A, B, C, D, E, F. 자, 이 중에서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스펙트럼을 모두 고르시오. 이따구로 물어본다니까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주양자수 X 이하에서 떨어진 모든 스펙트럼을 다 표시한 거래요. 물론 수소 기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스펙트럼이 몇 개 나왔다는 얘기냐면 6개가 나왔다는 소리인데 몇 껍질에서 떨어져야 스펙트럼이 6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몇 껍질에서 떨어진 거예요, 저거? 여러분, 이 껍질에서 떨어질 때 나올 수 있는 스펙트럼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죠? 2에서 1. 그럼 3껍질에서 떨어지면 스펙트럼이 몇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3에서 1, 3에서 2, 2에서 1.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하에서 가능한 스펙트럼을 다 찍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스펙트럼이 6개가 나오려면 몇 껍질에서 떨어져야 돼요? 4에서 떨어져야 돼요. 봐요. 4에서 1, 4에서 2, 4에서 3. 3에서 1, 3에서 2, 2에서 1.
총 6가지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4껍질 이하면. 만약에 5껍질 이하에서 떨어졌으면 수가 더 늘어요. 10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요 4껍질, 그러면 일단 X값은 4로구나.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중에 에너지가 제일 높은 스펙트럼이 A예요. 그럼 저 A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스펙트럼이겠어요? 지금 이거 다 4껍질 이하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A는 4에서 1로 떨어진 스펙트럼이요.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높은 B는 그렇죠. 3에서 1. 라이먼이 제일 무조건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 다음이 2에서 1. 여기까지가 라이먼 계열인 거예요. 네 번째로 에너지가 높은 D는 어디서? 4에서 2로 간 스펙트럼인 거예요. 그 다음 얘가 이제 3에서 2. 여기까지가 발모인 거고요. F가 4에서 3. 얘만 파시엔 계열인 거예요. 그럼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스펙트럼은 요 두 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따져주는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가 맞습니까? 좋습니다. 요게 선 스펙트럼이에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간단하죠? 왜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빼먹은 게 있는지 좀 보고요. 오비탈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요즘에 이 보어의 모형이 조금 문제가 덜 나오는 추세예요. 모의고사에서는. 예전에는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어가 약간 덜 나오는 추세라 제가 이 부분은 문제를 따로 드려서 숙제를 해오실 거고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그림 보고 한번 대답해봐요. 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스펙트럼은 누구예요? 당연히 A죠. 그 다음으로 많이 방출되는 애가 B. 그 다음은 C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뭘 보냐면 얘하고 길이가 비슷하네요. 길이를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보셔야지. 알겠습니까? 어디서 어디로 전이 되는지를 봐야지 길이를 보시면 안 돼요. 1껍질까지 떨어지는 애가 무조건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방출하는 라이먼 계열이잖아요. 이 중에서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스펙트럼이 몇 개예요? 2개. 누구하고 누구? D하고 E밖에 없는 거예요. 2껍질까지 떨어지는 발머 계열 스펙트럼. 쟤네만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주양대수 1이에요. 왜 이제 제가 껍질을 그릴 때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줄어들게 그리는지 알겠죠? 실제로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껍질 사이의 간격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펙트럼도 에너지가 높은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줄어드는 거 아까 봤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자가 여기 있어요. 이 1껍질에 있던 전자를 2껍질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최소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2껍질과 1껍질의 차이만큼이 필요한 거죠. 근데 2껍질의 에너지는 얼마냐면 아직 식을 못 외우셨을 테니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만큼 계산합니다. 그러면 2껍질의 전자는 마이너스 4분의 k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1껍질의 전자는 마이너스 k만큼의 전자를 가지는 거니까 얘네들의 에너지 차이가 4분의 3k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는 4분의 3k만큼을 최소한 흡수해야 2껍질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총 2번 줘요. 자, 에너지를 어떻게 주냐면 처음에 4분의 3K를 한 번 빵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1K를 한 번 또 줘요. 자, 이 전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4분의 3K를 줬고요. 두 번째 2분의 1K를 줬어요. 이 전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일단 1껍질에 있던 전자잖아요. 그러면 4분의 3K를 줬으니까 일단 어디까진 가요? 2껍질까지 한 방에 가죠. 맞습니까? 2껍질까지 가요. 그리고 2분의 1K를 흡수하면 여러분 3번 껍질이 에너지가 9분의 K거든요. 4번 껍질이 16분의 K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2껍질과 3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냐면 이걸 좀 지울게요. 2껍질과 3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36분의 5K고 3껍질과 4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예요? 계산 좀 해보세요. 저 계산하기 싫어요.
아, 하기 싫어. 그러면 4에서 2의 에너지 차이를 계산하자. 4와 2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6분의 K에서 마이너스 4분의 K를 빼는 거니까 16분의 3K인가요? 맞습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2분의 1K를 준 상황이에요. 이 껍질에 있는 전자가 2분의 1K를 흡수하면 최소한 어디까지도 갈 수 있어요? 4껍질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2분의 1보다 적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순서를 바꿔요. 아까는 4분의 3K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K를 줬잖아요. 순서를 바꿔서 2분의 1K의 에너지를 먼저 주고 두 번째로 4분의 3K를 줘요. 얘는 몇 껍질까지 갈 수 있게 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1껍질에 있었어요. 원래 이 전자. 1껍질에서 2껍질까지 가는 데만 에너지가 4분의 3K 필요해요. 근데 내가 2분의 1K를 줘요. 얘 2껍질까지 가요, 못 가요? 내가 2분의 1K를 주면 한 중간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분의 1K를 주면 그냥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2껍질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1껍질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4분의 3K를 주면 2껍질까지는 올라갈 수 있죠. 순서를 바꾸면요, 얘 2껍질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전자는 만약에 내가 에너지를 한 2와 3 중간까지 줬어. 그래도 얘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2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중간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주는 순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리고 요거 이제 알겠죠? 여기에 파장을 주는 이유가 솔직히 얘는 칼라니까 누가 봐도 색깔이 보이지만 학교 시험지는 흑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시험지에서 파장이 딱 봐도 400에서 700 사이니까 가시광선이구만. 다 이 껍질까지 떨어진 스펙트럼이네.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B에서 A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고 있으므로 파장을 봐도 답이 나오지만 만약에 문제에 파장이 안 주어져 있어. 그냥 그림만 떠만 그려져 있어. 그러면 간격을 보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스펙트럼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가시광선이니까 무조건 이 껍질까지 떨어진 애들. 그리고 그 중에 파장이 제일 길고 간격이 넓은 쪽에 있는 애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애니까 얘가 3에서 2로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겠구나. 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뒤가 이제 오비탈이에요. 오비탈까지는 오늘 안 할 거니까 여기도 문제가 얼추 다 풀어져 있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조금 남았는데 제가 요거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3번 문제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X2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많이 봤죠? 분자량이 세 종류가 있어요. 분자량이 세 종류. 그럼 X는 동위원소가 몇 종류? 어떤 동위원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분자량이 가나다인데 분자량이 지금 이 순서예요. 그럼 얘는 동위원소 어떤 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큰 거의 절반, 가장 작은 거의 절반. 가운데에는 하나하나가 붙은 애예요. 맞죠? 따라서 얘는 동위원소 원자량 2분의 가짜리하고 2분의 다짜리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선지를 보시면 니은 선지가 있어요. X2의 평균 분자량은 나의 분자량보다 작다는 선지가 있어요. 평균 분자량이 뭘까요? 우리 평균 원자량까지는 배웠는데 그 존재비까지 고려해서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으로 구한 분자량을 평균 분자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요, 지금 얘하고 하나하나 더한 분자량이 나잖아요. 근데 얘의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일단 얘네들의 두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을 구한 후 그걸 다시 두 개 더해서 구한 게 평균 분자량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나의 분자량하고 이 X2의 평균 분자량 중 어떤 게 더 크게 나올까요? 어떤 게 크게 나오죠? 여러분, 나의 분자량은 가, 다의 중간값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2분의 가와 2분의 가를 더한 거니까 나의 분자량은 가다의 딱 중간에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분자의 실제 평균 분자량은 가다의 중간값이 나올까요? 얘네들의 평균 분자량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존재 비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 존재 비율을 이렇게 준 거예요. 가라는 분자와 나라는 분자의 존재 비율이 3분의 1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걸 3분의 2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9분의 6으로 보셔야 돼요. 가라는 애는요. 2분의 가짜리 2개가 붙은 거잖아요. 2분의 가짜리 하나가 존재비가 3이어서 2개 붙었을 때 9가 나온 거고 그럼 얘가 6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 하나 나 하나 붙은 건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3짜리 하나 1짜리 하나였단 얘기예요. 그리고 1짜리 하나 3짜리 하나 해서 6이 나왔단 얘기예요. 즉 얘의 존재 비율이 하나당 1이라는 소리를 지금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2분의 가짜리와 2분의 다짜리는 존재비가 3대 1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더 무거운 앤데 가가 제일 무거우니까 2분의 가가 더 무거운 앤데 존재비가 더 크네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면 중간값이 안 나오고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나와요? 무거운 원자량이 더 가깝게 나와요. 이 무거운 원자량 2개를 더한 게 평균 분자량이거든요. 그럼 평균 분자량은 가다의 중간값이 아니네요. 가다의 중간값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즉 나의 분자량보다 얘는 평균 분자량이 더 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알겠어요? 평균 원자량 자체가 중간값이 안 나올 거거든요. 왜? 무거운 놈의 존재비가 크니까 무거운 쪽에 가까워요. 그럼 평균 분자량을 구해도 중간값보다 크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게 평균이에요.